제가 오늘 남향교에서 강의를 하게 된 동기는 뭐 특별한 지식이 있다거나 훌륭한 학자가 아니라 제 고향이 남해입니다. 남해군 서면소가 제 고향이라서 향교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그 내용은 한국인의 상징 세계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은 우선 그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현상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그리고 설기가 농축되어 있는, 문화적으로 볼 때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조상들의 그 문화를 근거가 없다느니 또는 미신적이라느니 하는 식으로 해서 아주 소홀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대학에서 약 40년 동안 우리 전통문화 내지는 민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밝혀보고자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날은 거의 없는데 과거에 또는 간혹 있기도 하죠. 마을제를 지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신당 주변에 친다거나 또는 시골에 가면 아이를 낳았을 적에 대문 위라든가 또는 산실 방문 위에 금줄을 쳐두는데, 그 금줄이 우리는 단순히 미신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강의의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인데, 금줄은 대개 이런 곳에 쳤습니다. 이거는 아이를 낳은 집의 대문 밖에 금줄을 쳤고, 이 경우는 마을제를 지내기 전의 마을 신당 그 주변에 쳤습니다. 이것은 사당 주변에 친 금줄이고, 새로 담근 장독대에도 금줄을 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경우를 생각해서 이와 같은 말이 있죠. 알아야 연장을 하는데 쥐뿔도 모르는 시정마와 덩덕기 같은 놈들이 있을지니 서천소가 없는가,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거 제가 이런 말을 조합해서 만든 말입니다만, 나눠보면 첫 번째 알아야 면장을 한다 하는 말을 우리 들어 쓰는 말입니다. 이 면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오늘날 행정구역상의 군수, 이장, 면장은 그 면장이 아니고, 원래는 노는 양화편에 나오는 면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면은 면한다는 뜻이고, 면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장은 담장이라는 뜻이죠. 공자가 그 아들 리에게 공부를 하라고 학문을 권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알아야 면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면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굴 앞에 담장이 가리워져 있어서 갑갑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을 면장이라고 하죠. 그걸 면하려고 하면 학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학문을 권장해라, 공부를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는 면장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온 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장은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면장, 장례를 면할 수 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문이나 지식이나 지혜와 설기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도 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온 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간에 알아야, 지식이 있어야 사람 무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쥐뿔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우리 속담의 근원설화에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쥐에는 뿔이 없죠. 그런데 쥐뿔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말이죠. 옛날에 어떤 선비가 정간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집을 떠나서 집 안에는 아내를 두고 그리고 공부를 하러 떠났는데, 어느 날 밤 공부를 하다가 손발톱을 깎아 놓으니까 조그마한 쥐가 나와가지고서 그 자기가 깎아 놓은 손톱과 발톱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 신기하다 하고 있는데, 늘 자기가 손발톱을 깎을 때마다 쥐가 나와서 그걸 먹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 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상하다 또는 서운하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 갔는데 딱 집 앞 방문 앞에 아니 대문 앞에 서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 자기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 놈이 누구이길래 우리 집에 왔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결국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집안에 하나 있고 진짜 이제 그 집 주인은 오히려 객대접을 받으면서 둘이서 시비를 하는데 가족들이나 식구들이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부인들이 보고도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해봅니다. 뭐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을 물고 전부 다 알아맞추는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까닭이었죠. 진짜. 근데 가짜지가 아니고 가짜 주인은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 진짜가 가짜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글씨 가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고 죽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나뭇가지에 새끼를 줄을 메고 있는데 목을 달아내 죽으려고 지나가던 중이 스님이 당신 왜 그러느냐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사실들을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중이 스님이 그 소매 속에서 고양이를 한 마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찾아가서 그 가짜 주인이 나오면 고양이를 집어던져 보아라. 그랬더니 이제 또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역시 가짜 주인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진짜 주인이 품에서 고양이를 집어 던지니까 이 고양이가 그 가짜 주인의 목을 꽉 무니까 큰 쥐가 되어서 죽더라는 겁니다. 쥐가 되어서.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자녀들, 지금 자기 부인과 사이에서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전부 죽어서 쥐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쥐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미안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 했느냐, 이 어리석은 여편네야 지불도 모르겠더냐. 지불. 그래서 결국은 이 지불이 지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을 지불도 모르는 사람. 자기 남편은 다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 그 성기나 생식기는 부부간에만 아는 건데 그것도 모르겠더나 하는 그 말에서 지불도 모른다는 말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보면 지불할 때 쥐뿔도 모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쥐는 결국은 죽은 쥐가 숫쥐입니다. 숫쥐인데 우리 암수를 이야기할 때, 암것과 수것을 이야기할 적에 이 세 말, 쥐, 양, 염소는 수 밑에 시옷을 붙입니다. 딱 세 가지예요, 우리말 가운데. 숫쥐, 숫양, 숫염소는 숫하고 그 외에는 수예요. 수말, 그 다음에 수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말은 암수를 구분할 적에 뒤에 사이시옷이라고 그러죠. 시옷을 붙여서 숫염소라고 하고, 그런데 암수를 나타내는 말 중에 또 재미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 9개입니다. 총 9개인데 이 단어는요, 보면 수컷 할 때 이것저것 할 때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히읗이 들어가서 수컷대예요. 기와도 암기와 수기와가 아니라 암키와 수키와라고 합니다. 기와도 암수가 있죠. 넓적하고 큰 것은 암키와고 동그랗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수키와입니다. 그 외에 강아지도 수강아지가 아니고 숫강아지. 암놈은 암강아지예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개가 아니고 수캐, 암캐. 닭도 수탉, 암탉 그러죠. 암탉, 수탉 하지 않고. 병아리, 당나귀, 돼지. 돌적이는 아주 전문가 문단하는 그 돌적이도 암톨적이, 수톨적이 총 9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가운데 이 9개의 말은 암수를 구분할 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도 전부 수납, 수계 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서 제 생각은 전부 다 그냥 이 사이시옷도 없애버리고
기업 종성체험도 없애버리고 해버리면 좋지 않겠나.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오히려 수월할 것 같고, 예, 또 규칙이 통일되어서 그런데 뭐 학자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가운데는요, 참 우리말이 어렵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하는 우리말 달인인가 하는데 거기 보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 번씩 해보면 50점도 안 나옵니다. 우리말이 그 정도 어려운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말 몇 개만 골라가지고 바른말로 쓰도록, 바른말을 쓰도록 제가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전통과 구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통이나 구습은 둘 다 옛날부터 지켜져 내려왔던 문화입니다. 그것을 전통 또는 구습이라고 하는데, 구습은 다른 말로는 인습이라고 합니다만, 이 전통은요, 옛날부터 있어 왔던 문화인데, 그것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개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전통이고, 구습이나 인습은 잘못됐거나 뜯어고치거나 바꾸어야 되는 것이 구습이나 인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졌으면,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군대에 가면 신병들이 들어오면 고참병들이 기합을 주고 운동장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외에도 신참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소위 신참여인데, 오늘날도 바로 그런 곳이 있다고 해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하게 되면 그 마을의 원주민, 본토배기들이 오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핍박을 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구습이나 또는 인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습은 뜯어고치고 없애버리고 전통은 그대로 맥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엄마와 어머니와 어머님, 이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바로 고쳐야 되겠죠. 엄마는 유아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 찌찌, 맘마 하는 식으로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어린애들이 쓰는 말이고,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고, 어머님은 남의 어머니를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되면 시부모, 시어머니, 그 경우는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남자가 장가를 들면 장인이나 장모를 두고, 옛날에는 장인들은 또는 장모님 했는데, 요즘에는 남녀가 동등하다고 해서 처부모도 어머니, 부모로 불러줍니다. 그때도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처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이빨 같이, 이거 많이 혼동하죠. 이는 보통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빨은요, 동물의 이를 이빨이라고 합니다. 이빨을 빼기 위해서 치과에 가면 안 돼요. 그건 동물병원에 가야 됩니다. 치아는 이를 존칭해서 어른들의 이를 치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족과 식구도 다릅니다. 가족은요, 혈연관계로 형성된 사람입니다. 부모, 자식 간, 형제가 이게 가족이고, 식구라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면 기숙사에서 함께 밥 먹고 생활하는 사람도 한 식구고, 또 나머지 머슴도 그 집 식구입니다. 가족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고, 배와 새 하는 것은 이 족구를 따질 때 흔히 이야기하는 건데, 새는 조상부터 시조조부터 시작합니다. 시조조가 1세예요. 그 다음에 때는 시조조부터 그 다음,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김수로 왕은 1세고 김수로 왕의 아들은 2세입니다. 그런데 2세는 대로 보면 1대입니다. 그래서 때는 새보다 하나 늦게 가죠. 그 다음에 일체와 일절은 아주 잘 쓰는 말인데, 일체는 똑같은 한자인데 이건 일체라고 있고 일절이라고 읽을 때, 일체는 모두 전부라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일절은 아주 전혀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요, 이 술집에 가면 안주 일절에는 그 안주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주 일체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같은 한자지만 구분해서 쓰고, 잘못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 쓰는 말은 이 불악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석천 소가 없는다고 했죠.
서천소라는 말은 뭐냐면 서천은요 진주 지역에 있습니다. 진주 지역에 백정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 이 계층의 사람들 선녀나 기생이나 백정이나 무당이나 기술자, 공장, 광대, 상해꾼, 노비 이 부류의 사람들을 팔천이라고 했어요. 8개의 천안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보통 양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살았느냐 하면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곳을 부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한자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하면서 전부 부락으로 바꿨습니다. 그것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백성들은 그게 그냥 부락으로 써왔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부락이라는 것이 천민들이 모여 사는 그와 같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날은 이 전부 다 고쳤습니다. 지금 부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서천소가 웃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소는요 아까 말했지만 서천이라는 곳은 백정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도살장이 있던 곳인데 거기에 끌려가는 소는 울어야 될 건데 자기 울음도 죽음도 모르고 웃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어디에 해당하냐면 아까 시정마와 덤덮기가 설쳤다고 했습니다. 시정마는 뭐냐면요 옛날에 말이 암수가 교미를 할 적에 암말이 이제 발전기가 되면 그 수말하고 교미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바로 그 좋은 수말이 암말 근처에 가면 뒷다리에 채여가지고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조랑말 그런 말을 그 발전기에 대한 암말 생식기 주의를 애무하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암말이 조용해지면 그때 수말이 가서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만은 뭐냐 하면 자기는 재미도 못하고 못 보고 그 쉽게 이야기하면 남 일하는 데 가서 뭣도 모르고 깨춤춘다는 말처럼 남이 좋은 일 하는데 지는 앞장만 서준 그런 경우를 듭니다. 덤덮개라는 건 뭐냐 하면요 개가 암수가 교미를 하는데 그 옆에서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서 뛰어다니는 개를 덤덮개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자신의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남이 좋은 일 하는데 괜히 옆에서 신나하는 그런 사람들 무식쟁이들 보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권력을 마음대로 누리고 있는데 그 영에서 앞자리 노릇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필요 없어지면 토사구팽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구속과 인석, 구식대론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전통원래로 바꿔야 됩니다. 구식이라는 말은 낡아서 쓰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그 방법 끊으니까 옛날식으로 하는 걸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정 이거요 요즘도 구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 쓰면 안 됩니다. 구정은요 외놈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우리의 고유어는 설입니다. 신라시대부터 있어왔던 말이에요. 그래서 설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외놈들이 만들어준 구정이라는 말 양력서는 신정입니다. 외놈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설을 구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못하게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일제교육에 물들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쓰던 말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건 고쳐야 됩니다. 아빠에서 오빠로 이건 아시죠? 왜 근친상간이라고 했느냐? 아빠하고 결혼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빠라고 했어요. 요즘은 자기 남편을 지금 오빠로 부르는데 이게 좀 고쳐줘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자기 남편을 오빠로 불러 안 되죠. 그럼 오빠는 뭐합니까? 진짜 오빠는.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 말의 개동이라고 했는데 흔히 우리가 사람이 죽은데 하완을 보낸다. 삼가 고인은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보내죠. 그 명복이라는 것이 명부의 복입니다. 명부는 불교에서 죽은 자가 가는 곳이 명부입니다. 그럼 기독교에는 불교가 아니잖아요. 명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교인들은 죽으면 천국 아니고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명부라는 것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많이 고쳐졌습니다. 뭐 상가 조회를 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뭐 천국에 편히 가십시오. 천국에 편히 쉬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렇고, 말의 가족세였다.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 오늘 연속극에 보면 요즘에 자기 자연을 보고 전부 매형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요, 우리말에 누나와 누이가 따로 있습니다. 우산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누나자자고 이거는 누이매자예요. 누나자 누이매입니다. 그래서 여자 행동을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왜 어려운 한자를 두 자로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사전이 전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누나, 누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매형이라는 말은 절대로 안 맞습니다. 자형은 맞아요. 왜? 누나의 남편이니까 형이죠. 원래 이 자형도 본래 쓰려고 하면 자부가 맞습니다. 이 부자를 써가지고. 고모부, 이모부, 형부 하는 부자죠. 이게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나의 남편은 자부. 그런데 내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형제간의 남편이니까 자형이라고 하고, 누이의 남편은 매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생을로 취급해서 매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말 가운데에 잘못 쓰는 말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금줄에 나타난 우리의 그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축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귀신 쫓는 법입니다.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오감법에 의한 귀신 쫓는 법인데, 금줄이 여기 금줄입니다. 이 금줄에 보면 보통 꽂는 게 붉은 고추, 그 다음에 파란 청소를 가지, 소나무 가지죠. 그 다음에 습, 이렇게 세 종류를 3개씩 꽂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선 이 금줄이 뭐 하는 거냐 하면 부정하거나 더러운 것을 못 들어오게 막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막아주는 기능을. 자, 보세요. 그러면 우선 오감법이라는 건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각, 눈으로 보는 거죠. 청각, 귀로 듣는 겁니다. 후각, 냄새로 맡는 것이고, 미각,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촉각, 만지는 건데, 자, 이 금줄에 꽂는 붉은 고추를 한번 봅시다. 이 붉은 고추는요, 어떤 경우는 여자가 성장을 할 때 연지 본지를 찍습니다. 결혼합니다. 이때 여자가 제일 예쁠 때예요. 그래서 귀신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 연지꽂이 예쁘라고 찍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한 귀신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새로 담근 장독대입니다. 장독대 뚜껑을 열어보면요, 그 안에 숯도 있고 붉은 고추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 붉은 고추의 붉은색. 그 다음 이건 뭐냐 하면 마을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신당 주변에 황토를 뿌려줍니다. 붉은 색깔이죠. 처녀, 아름다운 처녀는 동정을 붉게 한다거나 붉은 댕기를 맺습니다. 요건 뭐냐 하면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요, 그 집안에 곡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곡소리가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곡소리. 그래서 여기 혹시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리 내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보관하는 것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곡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곡비. 그래서 돈 있는 집안에서는 그 집의 상가에서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상가에 가서 울음을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 곡비입니다. 이 사람 곡비가 있는데, 곡비가 남의 집에 갈 때는요, 손톱과 발톱에 빨간 칠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가에 가면 아무래도 온갖 귀신들이 음실될 테니까 귀신은 접근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그러니까 빨갛게 칠을 했던 손발. 이건 뭐냐면 봉숭아죠. 여러분 여름철에 옛날에는 손톱에 봉숭아 꽃물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하면 겨울에 감기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잔병치레를 안 한다고 해서 봉숭아 꽃물을 들였는데, 그것도 손톱이 예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봉숭아 꽃물 들여보는 거 보면 손가락 전체가 빨개도 볼 빼기가 쉽습니다. 손톱만 빨간 것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부적입니다. 이 부적도요, 뭐냐면 붉은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부정한 것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건 주머니입니다. 주머니는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부정한 것이 들어와서는 이 부정 주머니가 훼손을 당하는 우리가 있어 붉은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붉은 팥죽입니다. 팥죽.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쓰죠. 물론 팥죽을 안 쓰는 동지도 있습니다. 동지는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가 있어요. 애동지는 초순에 드는 동지가 동지달 초순에 동지가 들면 애동지, 그 다음에 중순에 들면 중동지, 그 다음에 하순에 들면 노동지인데, 중동지와 애동지에는 팥죽을 써가지고 그 팥죽을 솔잎에 찍어가지고 집 사방에 뿌립니다. 대문간에도 뿌리고 벽에도 뿌리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붉은색은 결국 팥죽은 더럽고 부정한 것을 쫓는 붉은색이라는 거예요. 이 팥죽을 쓰는 유래는 어디서 찾아보냐면 중국에 가면 형초세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초세식에 보면 공공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공공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무식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동짓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지고 뭐가 됐느냐? 역지를 옮기는 귀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역지를 유행시키는 그와 같은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은,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있을 적에 팥을 굉장히 무서워했답니다. 그래서 동짓날 팥죽을 쓰게 되는 유래는 우리가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시각적이죠, 붉은색은. 그 다음에 이 초록색입니다. 녹색은 이 소나무 가지를 꽂는 이유죠. 소나무 가지는 뭐냐면 요건요, 가시, 귀신도 이 소나무 가지는 침이 없으니까 잎이 뾰족뾰족하잖아요. 귀신이 두려워해서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집 앞에, 대문간 앞에 이런 나무를 심습니다. 이 나무가 가시나무인데 엄나무 또는 은개나무라고 하죠. 이 나무를 심는 이유는 이 가시가 두려워서 부정한 것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촉각이죠. 같은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제사상에는요, 복숭아라는 과일을 찾지 않습니다. 털 있는 과일, 대표적인 복숭아인데요. 그건 뭐냐면 복숭아 껍질에는 털이 숭숭 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복숭아 털을 피부에 문지르면 까칠까칠해가지고 아주 가렵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고추를 제사상에, 신이 오는 제사상에는 이 복숭아는 차리지 않고 이 고추가 안 차립니다. 왜 고추를 안 차리면 고추는 색깔이 붉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상에 차리지 않는 물,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늘의 냄새도 더럽고 맛도 독합니다. 파, 양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하죠. 고추도 물론 양념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올리는 김치는요, 고추 양념이나 마늘 양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올립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건 결국 뭐냐면 시각이나 마늘의 냄새입니다. 그 다음 뭐냐면 요것도 시각적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배도라고 합니다. 문배도. 정초에 옛날에는 대문간에다가 호랑이 그림, 요거는 처형의 그림이죠. 이런 걸 붙여가지고 그에게 집안에 더러운 귀신이나 잡기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문에다가 이런 그림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무서운 것들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림을 대문간에다 붙였고, 이건 뭐냐 하면 처녀매자는 그림입니다. 우리 민속에 보면 처녀가 죽으면 어떻게 장사를 치르느냐 하면 남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교차로 세 갈래나 네 갈래 길에 무덤을 파고, 그 다음에 머리가 남쪽으로 가도록 해서, 그 다음에 안긋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엎어서 그 위에다가 뭘 하느냐, 이런 가시나무를 얹고 평장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계속 밟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에 가시나무를 그 위에 덮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처녀는 결혼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원한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면
원기가 됩니다. 이렇게 원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혼이 귀가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시를 가지고 위에 눌러버렸다. 요건 뭐냐면 옛날에 전통 원리에서 가마를 타고 신부가 시집을 오면 시어머니가 가마 위에다, 가마 위는 보통 나무입니다. 나무 베니아판이나 그다음 나무 판자인데 그 위에 목화씨나 또는 파치나 콩 같은 굵은 꼭식 씨앗을 뿌린 거예요. 뭐냐 하면 이 가마와 함께 따라왔을 귀신 이것들을 물리치는 놀라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혹시 중국에 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시골에 가보면 남의 마을에 처음 들어가면요 전부 딱딱딱하고 깍총을 쏩니다. 불꽃놀이라고. 그거 뭐냐면 시끄러운 소리로 귀신을 쫓는 청각에 의해서 청각에 대한 축기법이죠. 그러면 왜 붉은 색깔 이 여자들 새색시 옷이죠. 이거는 녹이 홍상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한복 색깔이에요. 그래서 초록색 저고리, 그 다음에 붉은색 치마, 이게 전통의 한복입니다. 왜 그래 이걸 입혔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야만이 귀신들이 이 새색시에게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붉은색과 초록색은 귀신을 쫓는 색깔이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요, 붉은 피를 상징합니다. 피는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에게는 피가 있지만 죽어버리면 피가 없어져요. 붉은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초록색, 녹색 이거는 식물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과 살아있는 식물의 색깔, 이것이 바로 양색이죠. 양의 색깔입니다. 색깔도 음양이 있습니다. 색깔도 음양이 있는데 양의 색깔, 동서남북을 이야기했을 때 동쪽은 녹색입니다. 남쪽은 적색입니다. 서쪽은 백색이고 북쪽은 흑색인데 동쪽과 남쪽의 색깔, 다시 말하면 붉은색과 초록색은 생명의 색깔입니다. 양색이고 그 다음에 서쪽, 북쪽은 붉은색입니다. 우리가 흔히 새해가 되면 금년은 무슨 붉은 대지를 해라. 그러면 붉은 대지, 붉은 색깔은 남쪽이지요.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제 10발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우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요, 우리가 민속에서 아까 금줄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 고추의 붉은색은 동물의 피, 그래서 시각적으로 귀신이 두려워하는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고추의 매운맛, 미각적이죠. 매워서 못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푸른 소나무 가지를 금줄에 꽂는 이유는 식물의 엽록소, 이것도 역시 살아있는 식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뾰족뾰족한 이 소나무 가지, 솔잎이건 귀신들이 찔릴까 싶어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검정수치예요. 이 수천 왜 꽂았느냐? 이 수천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수천 썩지를 않아요. 소금도 썩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한 경우에 소금을 뿌리잖아요. 소금은 물건을 썩게 하는 생물체를 썩는 것을 방지해 주니까 썩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죽는 것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수치 썩지 않는 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소금이 그 다음에 다른 물건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 금줄에 꽂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양색, 생명을 상징하는 양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잡기나 또는 그런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줄은 다음에 이야기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금줄을 쳤다는 것이죠. 해서 우선 금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감법, 청각적 또는 시각적
미각적, 촉각, 후각 등으로 귀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 금줄에 꽂아가지고 이것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경계와 금지의 표시로서 우리가 금줄을 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금줄이 가지고 있는 금줄에는 어떤 이제 저 세 가지를 꽂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물건을 몇 개 꽂느냐면 세 개씩 꽂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물건을 세 개씩 꽂았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냐면 왜 세 가지 물건을 세 개씩 꽂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결국은 이 물건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이제 3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민족의 어떤 정선함 또는 그 상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은요, 무궁화 삼천리 금수강산 하는 그 3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초혼, 죽은 자의 이름과 사는 곳을 세 번을 부릅니다. 아무개 부르고 보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것도 세 번을 부릅니다. 물론 이 초혼의 의미는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죽고 난 뒤에 3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3년상. 그리고 장례도 3일 만에 치게 돼요. 3. 또 그런가 하면요. 의자왕은 삼천궁리를 들어있고 삼척 동자도 있고 또 삼천갑자 동방사기도 있고 삼시 세 번을 해보는 경우도 있고 3대 9년이라는 말도 있고 삼순구식 하는 말도 있죠. 삼순구식이라는 말은 일수는 열흘이니까 한 달에 밥 3끼밖에, 9끼밖에 못 먹는다는 가난한 것도 있고 그 외에도요, 삶과 관련되는 것은 매우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속담 가운데 보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내 코가 석자다 하는 삶이 나오는데 이 우리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숫자는요, 1에서 10까지 숫자도 우리 동양문화, 한국문화는 모든 것이 음과 양으로 구분이 됩니다.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이 우주가 운행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해서 하늘이 양이면 땅은 음이고 낮이 양이면 밤은 음이고 봄과 여름이 양이면 가을과 겨울은 음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음양으로 음양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음과 양이 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도요, 음과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양은 우리가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생명과 관련이 있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양의 기능이죠. 그래서 숫자 중에도 양의 숫자가 있습니다. 음은 죽음이나 또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피해야 되는 것이 음인데 이 숫자에도 음양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 3, 5, 7, 9는 양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2, 4, 6, 8, 0은 음의 숫자입니다. 해서 양수는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정할 때도요, 1월 1일, 1이 두 개의 층은 설, 3월 3일은 삼진날, 5월 5일은 단오, 7월 7일은 칠석, 9월 9일은 중량절, 양의 결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날은 명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 숫자, 금줄에 꽂는 물건이 왜 세 개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줄에는 세 가지 물건을 세 개씩 꽂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민족과 삶은요,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양 사상에 기초한
양수 선호 사상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숫자 중에서 양수는 1, 3, 5, 7, 9. 그래서 이 두 글자가 숫자가 겹치는 날은 민족 명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생활 속에 3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3대 9년도 있고 삼순구식이니 삼판양성이니 삼시세끼 삼척동자 그 다음에 삼재라는 것도 있어요. 세 가지 재앙 풍재, 수재, 화재 재앙이죠. 이것도 설명하려면 1시간쯤 걸리는데 그런 게 있고 여름에 매우 더위를 삼복더위라고 그러고 겨울에 매우 추울 때를 삼동추위라고 합니다. 삼청궁리가 있고 물론 불교에서 왔으면 삼보일배도 있고 초가 삼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고 속담에도요 사흘 굶어서 담 넘지 않는 놈 없다 해서 사흘이라고 하고 또 3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살겠다. 장마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죠. 요즘 가을 장마가 와가지고 그 밭에 있는 채소들이 다 문드러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장마가 가뭄보다 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3년 석 달이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말로는 3년 살고도 시험이 성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서는 말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를 두고 이런 속담을 씁니다. 잘하면 수리석장, 못하면 땀이 세대하는 것도 3이죠. 중매를 두고 하는 말이죠. 설화에 보면, 자, 이 설화입니다. 지금 이 설화. 여기, 이건 뭐냐면 용입니다. 용. 우리 옛날 속담에요. 세 가지 점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지루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멀리 장사를 하러 떠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서 이제 자기 수중에 돈이 100両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운이나 한번 알아보려고 점쟁이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점쟁이에게 물었더니 세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지시하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잘 지키면 당신은 잘 살 수 있을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교훈이 뭐냐면 남이 똑바로 가거든 당신은 빙 둘러서 가거라 하는 것이 하나. 두 번째는 남이 무섭고 추하다고 하거든 당신은 야 멋지다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해라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다른 사람 아름답고 예쁘면 서서 가지 말고 땅에서 슬슬 기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그네는 장사꾼이지요. 이제 그 교훈을 가슴에 품고 자기 마지막으로 그래도 객지에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집에 가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갑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한 큰 고개를 넘어야 돼요. 바로 똑 가면 바로 고개를 넘어가요. 산을 하나 넘으면 바로 가는데 삥 둘러서 가면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생각났던 겁니다. 남이 똑바로 가거든 당신은 삥 둘러서 가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거죠. 다른 사람이 지름길로 가는데 자기는 빙 둘러서 갑니다. 그런데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산적들에게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해서 불행을 겪었는데 이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데 어느 강가에 다다랐는데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을 보게 됩니다. 괴물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하고 못났다 그러고 피하는데 이 나그네는 그 점쟁이 말이 생각나서 야 예쁘다 멋있다 라고 했더니 그 무섭게 생긴 괴물이 갑자기 멋있는 동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용왕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용왕의 아들. 그래서 용왕의 아들이 마법에 걸렸는데 그 마법이 풀리게 되면 풀리는 주문이 뭐냐 하면 멋있다, 예쁘다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런데 너무 무시무시하고 흉악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나그네는 그 말을 해서 이 용왕의 아들이 마법에서 풀려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용왕이 가지고 있는, 용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의주죠. 이걸 하나 주었다는 겁니다. 용의 아들이. 여의주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구슬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죠. 원하는 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한 보물을 얻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는데 그때에 그 부인이 방에서 나오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꾸미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쁘고 아름다우면 기어라라고 해서 땅을 슬슬 기는데 보니까 마루 밑에 자기 부인과 정분이 난 정부, 간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의 간부와 부인은 짜고 자기 남편이 돌아오면 죽이고 보물을 빼앗아서 도망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작담을 했는데 이 슬슬 긴 사람이 이 간부를 발견하고 두 연놈을 법에 고소해버리고 자기는 이제 이 여의주를 가졌으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점괘입니다. 이 세 가지 보물, 세 가지 점괘 하는 것이 우리 서사에도 많이 나오죠. 이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단군신화입니다. 단군신화인데 환웅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환인의 아들이 환웅인데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고조선을 건국하고 그 다음에 신단수 아래에서 신실을 베풀었는데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환웅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뭘 줬어요? 마늘과 그 다음에 쑥을 주었습니다. 마늘과 쑥은 어떤 기능이 있나요? 그것도 매운 맛이라든가 쓴 그런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한 것이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깊은 동굴에 가서 100일 동안 살아요. 100일 기도를 드려요. 해서 10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가장 완전 수입니다. 숫자에도요. 그래서 100의 수 우리말은 온이에요. 온. 그래서 온종일,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무슨 온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모두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은 꽉 찼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 100일 동안 이사라고 해서 이들은 물속에 들어갔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일주일 만에 튀어나왔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으로 돌아왔고 곰은 그대로 물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곰이 100일이 아니라 3, 7일 만에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문신화에 보면요.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3, 7일 만에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3이라고 나옵니다. 3, 7, 3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곰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웅녀죠. 웅녀는 여자가 되었는데 그는 또 자식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환웅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더니 환웅은 신입니다. 천신의 아들이니까 신이 잠깐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곰과 혼인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인데 여기도 보면 3대입니다. 그러니까 환인, 그 아들 환웅, 단군 해서 3대고 3, 7일 만에 그 여자로 바뀌었다고 해서 3입니다. 그 다음 이건 뭐냐면요. 우리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왔어요. 3년 고개 정설. 3년 고개라는 고개가 있었다. 옛날에. 그런데 마을에 어떤 노인이 그런데 거기에 전해지는 말로는
3년 고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말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노인이 고개를 넘어오다가 그만 3년 고에서 넘어졌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슬기로운 소년이 있어서 그 노인을 찾아가지고 3년 고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 넘어지면 6년, 세 번 넘어지면 9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넘어지면 더 많이 살 거 아닙니까 해서 그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3년 고에서 몇 번 굴러가지고 결국은 그 오래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여기도 3년 고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뭐냐면 인삼입니다. 산삼이에요. 10마리가, 산삼께는 그 약초꾼들이죠. 산에 가서 산삼을 보게 되면 몇 번 외치는 줄 아십니까? 신봤다 하고 3번을 외친대요. 그래서 이 3, 여기도 3이 나옵니다. 이거 뭔 줄 아십니까? 삼신산이에요.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점지해주고 또 아이를 돌봐주는 아동 보호신, 그 신을 삼신이라고 했습니다. 왜 삼이냐면 다음에 나오겠죠. 어떤 삼신이라고 했고, 이 상을 삼신상이라고 했는데, 이 상에는 하나, 둘, 셋, 세 가지 물들. 이건 밥이죠. 삼신밥 또는 백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미역국, 이건 물, 정화수. 이렇게 세 개를 차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죠. 속담에는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란 말은 뭔지 아시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부탁했는데 내 일도 내가 지금 처리하지 못한 형편이다 할 적에 내 코가 석자다. 요건 뭐죠?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육신 중에서, 우리 몸에서 영이 떠나버리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영혼을 부른다고 해서, 부른다 그래서 초혼이라고 합니다. 초혼, 영을 부른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을 떠난 혼이 궁망산천을 향해 가는데 가지 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를 때요, 재밌습니다. 민속에 보면 그 죽은 사람하고 잘 아는 사람이 돼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튼,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의 영혼이 가다가 돌아가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 들었나 보고 하고 그냥 가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망자, 죽은 사람이 평소에 입던 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3번을 부릅니다. 그래서 혼을 3번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다가 돌아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옷을 두고 오라 그러니까, 복 하는 것은 오라는 뜻이거든요. 돌아올 복자니까. 그래서 되돌아와가지고 육체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 다시 되살아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혼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고 죽어버리면 그 아들은 3년 동안 초막 옆에다가, 무덤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무덤을 지키죠. 심요살이라고 부릅니다. 효자는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하고 3년째 되는 날,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상이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건, 자, 이건요, 이건 뭐랬어요? 심청입니다. 심청전 아시죠? 심청이는 자기 아버지 눈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몽원사라고 하는 시주성이, 성녀가 심청에게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에게 바치면 눈을 뜰 것이다 해서, 거기도 공양미 300석이다. 1000석도 아니고 100석도 아니고. 그랬고, 요건 뭐예요? 만세를 부를 때 3번 부릅니다. 만세 3창. 요건 뭐겠어요? 이건 결혼하는 겁니다. 끊는 마을에 최진사 댁의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따님이 제일 예뻤어요. 딸이 셋 중에 3번째 딸이 제일 예쁩니다. 그래서 그 유행가에도 노래에도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민속에도 나오고 관음상조에도 나오고 옛날 이야기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요건 뭐냐면 좀 다른 거예요. 이 그림이 여러분 옛날에 연속고대 나왔어요. 예, 선덕여왕이라는 연속고대 있다고 해요. 거기에 보면 그 여왕이 거느리고 다니던 화랑도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3명입니다. 33이에요. 이건 뭐겠습니까? 고려시대에 과거 시험을 치를 적에 문과 급제자를 몇 명으로 뽑느냐면 33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이건요, 요즘 이런 게 없어요. 옛날에 보부상은 상당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전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단을 꾸밀 적에요,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 하면 33명으로 구성한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3이나 또는 33과 관계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 3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길수라는 거죠. 길수 또는 신성수라는 겁니다. 신성한 숫자, 그 다음에 아주 길한 숫자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이 대단히 우리 민족이 선호하는 숫자로 갈 수 있는 이 3, 이 3이라는 숫자가 결국 금줄에는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꽂았다는 것이죠. 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왜 금줄에 이와 같은 물건을 꽂았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숫자 3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숫자 3은 순양, 아까 숫자가 지난 시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양수와 음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양의 숫자가 1입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숫자, 음의 숫자가 1이에요. 처음 나오는 것은 무조건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딸이라도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성경에도 보게 되면 가장 첫 열매, 처음에 나오는 열매는 신에게 바쳐지는 겁니다. 왜?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 중에도 순양의 숫자와 순음의 숫자, 이것이 합해진 숫자가 3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 순양과 순음이 보태지니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건 왜 생산은 3은 생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3은요, 생산의 숫자입니다. 남자는 양이죠. 여자는 음입니다. 그러면 음양이 합하여 조화를 이루면 아이가 생산되죠.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합쳐지면 아이를 낳게 되어서 3은 생산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생산은 농경사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생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3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농경사회에서의 사회의 특징 중에 우리 민족과 관계되는 건 여기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너무 무뚝뚝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길을 가다가 요즘도 그래요. 엘리베이터를 탔다. 길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상대방을 똑바로 못 쳐다보죠. 고개를 숙입니다. 똑바로 쳐다보면 왜 똑바로 보냐고 시비를 합니다. 싸움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하철이나 전철을 타면요, 자리에 앉으면 상대방을 보고 생글생글 웃는 것은 서양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딱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안 쳐다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뭐냐 하면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라고 말을 많이 못하게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물론 성경에도 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다는 말이 나오는데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외국인들은 그냥 타면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가 하는 청수 누르고 하달거가 문을 꼭 누르가 닫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닫힌 문을. 성격이 급하다 그러죠. 요즘은 좀 그런 사람이 적은 것 같은데, 자판기가 처음 나오면요, 커피 뽑아 먹을 때 자판기를 누르면 그 밑에 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커피가 거기 담기잖아요. 그런데 전부 그 잔을 잡고 있습니다. 커피 빼내려고. 성격이 급하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두고 빨리빨리 너무 조급하다. 그래서 우리 민족 성을 두고 너무 조급하고 성질이 급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너무 무뚝뚝하고 말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 민족이다. 이건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민족은 생업이 농업입니다. 농업은 동물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 농작물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 가 농사를 짓는데 농작물을 보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 없죠. 혼자 가만히 그냥 앉아 농사만 짓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민족이에요. 농산물, 농경민족입니다. 그러나 서양이나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생글생글 웃어야 되고 하이 사고 이렇게 아는 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필요 안 해요. 괜히 서로 부끄럽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벼나 보리나 작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그 생업 자체가 농업이기 때문에 농산물과 농산물하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성격이 빠른 이유도 있습니다. 왜 빠르냐 하면요, 농사는 계절과 기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전부 농사를 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토종작물이 많아서 그런데 옛날에는 겨울철에 보리를 심어가지고 한 6월 초여름이 되면 그 보리를 거두고 또 벼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거두고 뭐 밭에는 곡식, 팥이나 콩이나 이런 거 심어가 해야 되는데 이게요, 농사 일이라는 것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전부 폐농이나 실농을 합니다. 우리가 제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보리 농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장마철이 와요. 모내기철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보리를 추수하지 못하고 수확하지 못하면 보리가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제때 모를 심고 보리 수확을 하고 콩도 가을이 늦어버리면 가을 거지가 늦어지면요 전부 다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적기에 수확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산업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격이 급한 것처럼 봅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죠. 농사일은 빨리빨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면 안 되죠. 실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성격이 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생산과 우리 민족의 주요 생산품이 농작물이기 때문에 마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격도 급해 보여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은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무뚝뚝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어느 TV 프로에 보면 나는 자연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매우 좋아해요. 혼자 살고 그거 보니까 왠지 우리 민족 정서하고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정서가 무뚝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너무 급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과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나온 습관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문화를요, 너무 우리 자신을 낮추어 보는
자괴감에 빠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우월주의가 안 됩니다. 그런 어쨌거나 우리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어떤 식으로 전승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의미는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또 그 중에 고쳐야 될 구습이나 인습은 그것을 폐기하고 고쳐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문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숫자 3은 순양과 순음이 맨 처음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3이라고는 새로운 변화가 되었고 그것은 바로 생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농경민족인 우리 민족에게는 다수학과 풍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3을 우리는 신성수로 생각했다. 음양의 조화가 역시 3입니다. 음과 양이 상충되어서는 아니고 조화를 이룬 것이 3인데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과 여.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 집안에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이가 좋으면 사랑하게 되면 그 가정이 화목하게 평화가 유지되고 그럼으로써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3에 대한 이미 숫자 3에 대한 것은 그것이 갖는 의미 자체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화합, 평화, 안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검출에는 3가지 물건을 3개씩 꽂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33, 3이 두 번 겹치정입니다. 33. 33은 3과 3이 합해졌으니까 그 앞에 놓은 신성한 숫자가 2개 겹쳐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건 지금 이게요. 이 그림. 이게 뭘까요? 이게 민족 대표 33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이에요. 그래서 이 강한 결집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결집력 앞에도 나왔죠. 그 33이 고려의 과거 시험에서 문과에 급제하는 사람을 33명으로 뽑았다든지 보부상을 33인으로 구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라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화랑고가 33인이었다든지 하는 그런 33입니다. 그래서 이 33은요 최상의 수입니다. 길수예요. 신성수입니다. 그래서 하필 그럼 왜 우리는 민족 대표가 33인이었을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3가지 물건을 어디에 꽂았느냐 하면 이게 왼새끼입니다. 왼새끼, 오른새끼, 다른 새끼가 아니고 외다 옳다 하는 말 아시죠? 외다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외래요. 그 다음에 옳다는 왼손, 오른손. 옳다는 오른손, 옳다에서 온 것이고 외다는 왼손에서 왔는데 우리가 과거사에 요새는 그렇게 좀 없습니다만 좌익사상 요새 선거 때문에 무슨 많이 나오대요. 좌파, 우파는 오른손이고 좌파는 왼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지는 난 정치적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기서 나왔다. 좌파, 우파. 그래서 왼새끼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끼줄은 오른새끼로 보고 오이는 방향이 바꿔져 있어요. 왼손, 오이는 방향에 따라 다른데 이 짚은 뭐냐? 짚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도작사회의 공룡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논농사를 짓는 사회에서는 곡식에 영이 들어있는 것이 짚입니다. 왜냐하면 이 짚은 우리의 주식이 되는 벼알입니다. 여러분 나락이 표준이겠어요? 사투리겠어요? 나락 표준입니다. 우리는 그게 사투리입니다. 표준이에요. 원래 벼할 때는요 식물 자체를 벼라 합니다. 벼알이
배 씨앗이, 배 열매가 나라겠죠. 요즘은 같이 씁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소중한 식량이 되는 쌀이 열리는 그와 같은 줄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여기 하나에, 집 하나에 얼마나 많은 나달이 열립니까? 부지런한 사람일수록 벼가 더 많이 열리죠. 그래서 이 벼는 어떤 의미냐? 풍요와 다산의 의미입니다. 조그마한 가는 줄기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주식이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곡식의 의미입니다. 곡신. 그 곡신이니까 생산신이죠. 생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기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산실에 짚을 우리가요 옛날에는요 아이가 튼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말이 아주 과학적인 말입니다. 아이가 보통 때는요 머리를 위쪽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오려고 하면 머리를 아래쪽으로 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아이가 튼다고 했어요. 머리부터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역산이나 횡산, 역산은 다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나오거나 그러면 아이가 출산을 못합니다. 그러면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숭산을 하려고 하면 아이가 틀어야 돼요. 머리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틀면 옛날에는 산실에 지금은 뭐 우리가 산부인과가 애를 낳지만은 과거 사회에서는 그 아이를 전부 안방에서 낳았잖아요. 그래서 안방에 짚을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 구석에다가 집단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곡신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가 무사히 출산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공룡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요즘도요 시골에 가면 생일이 되면요 할머니가 그 집안에 계시면 생일상을 삼신날미에게 차리는 곳이 있습니다. 안방 구석진곳에다 생일상 밥하고 찹쌀하고 미역국 끓여가지고 나물도 하고 생선도 굽고 이래가지고 먼저 마을이 아니라 집 안방 구석에다가 삼신상을 차리는데 그 삼신상 밑에 무엇을 까는지 아세요? 짚을요 잘 추려가지고 3개나 5개나 7개를 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양의 숫자만큼 나요. 2개, 4개, 6개는 안 합니다. 3개나 5개나 7개로 짚을 이렇게 딱 깔고 그 위에 생일상을 차려놓고 집안에 가장 원로 되는 주부가 삼신에게 비손을 하죠. 비손이라는 말은 손을 비빈다는 뜻입니다. 비손은 손을 비빈다는 뜻인데 그 간단한 무속행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생일을 맞은 사람의 축복을 삼신할미에게 빌었습니다. 그래서 그 짚은 그런 의미가 있고 여러분 줄다리 있잖아요. 줄다리. 네. 줄다리기는 그것이 놀이가 아닙니다. 놀이처럼 보이는데요. 줄다리기는 뭐냐 하면 곡신의 성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남해도 남해 성줄꺾기가 있습니다. 성구 마을에 가면 그 줄꺾기가요 보면 암줄이 있고 숫줄이 있어요. 줄이 암줄 숫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줄의 고가 숫줄의 고가 암줄의 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고와 숫고가 결합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행이에요. 곡신의 성행입니다. 성행이 자체를 옛날에는요 오늘날에는 성이 문란하고 타락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입에 담기에 거북해하고 그런데 원시사회에서는 이 성행이라는 것은 생명 탄생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기 숭배신앙이 있었죠. 성기, 남자 성기나 여자 성기처럼 생긴 그런 밤이나 그런 모양의 동굴이나 나무나 이런 데 가서 정성을 들였어요. 남해도 있습니다. 가천마을에 가면 암수바위가 있어요.
그게 마을 사람들의 수호신이고 아이 못 낳는 사람이 거기 가서 빌고 예, 그 보면 그게 예, 바위 모양이 예, 마치 남자의 성기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예, 선돌 또는 양석 그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성기 모양의 바위나 그런 곳에 가서 예, 그것을 신으로 모셨던 거예요. 이것이 성기 숭배 신앙인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건 다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성행이나 성기 숭배 자체가 고대 사회에서는 신앙 행위였다.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줄다리기는 바로 암줄과 숫줄, 곡식의 영중에 암수, 남신과 여신의 성교 행위입니다. 성행위가 끝나고 나면 바로 거기에 생산이 되죠. 그래서 줄다리기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민속 행사였다.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왼새끼입니다. 새끼가 왼쪽으로 꽈요. 그런데 이건 뭐 아마도 다른 새끼를 보면 거기에 무서운 물건이 꽂혀 있어서 귀신들이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새끼를 풀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아마 반대로 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아무리 솜씨가 좋은 사람도 요 금줄은요. 요렇게 꼽니다. 이 새끼가 어떻게 되나 매우 거칠게 꽂았잖아. 이걸 곱게 꼬는 것이 아니라 거칠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예, 솔가지나 소나무 잎이나 또는 아까 음나무의 가시처럼 귀신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매우 거칠게 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거칠게 꼰 새끼줄에다가 이와 같은 붉은 고추, 청솔바지, 요 숯을 꽂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반드시 이게 세 개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서는요, 이 아들을 낳으면 고추를 꽂고 또 딸을 낳으면 다른 것을 꽂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남해에서는 이 도서 해안가에 가면 이거 대신에 미역을 꽂기도 합니다. 미역은 왜 꽂았느냐? 그건 아마 바닷가 사람들이 미역이 가지고 있는 미역은 왜 그 생일 때 먹게 되었느냐 또는 생일상이나 산모가 묻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이건요 옛날에 어떤 어부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예, 배가 침몰을 해서 큰 고래에게 잡혀 묻었답니다. 그런데 고래는 포유동물이라서 새끼를 낳는 거죠. 고래 뱃속에 들어갔더니 고래가 새끼를 품고 있었는데 그 고래가 새끼를 낳은 뒤에 그 자리에 상처가 생겼는데 고래가 바닷물을 쭉 빨아들이니까 미역이 그 상처에 달라붙어서 새끼를 낳은 상처를 치유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고래 뱃속에 있다가 고래가 결국 그 살을 파무니까 죽었고 세상에 나와서 아이 낳고 난 뒤에 몸 안에 있는 상처는 미역을 먹으면 낫더라. 그래서 미역국을 먹게 되었다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의 민속 중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살아나온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요나가 하나님이 네가 어느 곳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결국 물고기 밥이 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와 같이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옛날 이야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설화의 세계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성경의 요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인데 그때의 우리나라와 그 성경이 쓰여진 그 중앙아시아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인터넷도 없고 방송도 없고 소통이 안 되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야기는 거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 콩쥐 팥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콩쥐 팥쥐 이야기는요 서양의
신데렐라 이야기하고 딱 닮아 있습니다. 그게 똑같아요. 그럼 그 시절에 서양에도 신데렐라 이야기가 전하고 우리나라의 콩쥐밭이 이야기도 전하고 그럼 그때 당시에 서로 문화가 교통된 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인간의 심리 속에는 비슷한 감성 또는 감동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쨌거나 이와 같은 것들은 서양과 동양이 공존하는 그런 문화현상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동서양 비슷하게 있는 것은요. 설화의 세계성이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새끼는 축귀, 귀신을 쫓는 것, 성속, 성은 뭐냐 하면 이 성스러운 곳입니다. 삼신이 있는 산식이에요. 그 다음에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 있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맛이 변하면 안 되는 간장이 1년밖에 한 번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장이에요. 거기에 맛이 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스러운 신성한 것과 그리고 세상, 속된 곳, 부정한 곳을 경계하는 구분 짓는 곳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접근 금지, 우리가 하수도 공사를 하고 막 사람 못 살고 쭉 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속에서 금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평화, 아까 음과 양이 조화죠. 안정. 음과 양이 조화되면 집안에 부부싸움 없이 가정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이 평화를 유지하고 화합하게 되면 자연히 아들을 딸낳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금지, 들어오지 마라. 주의, 위험하다. 경계, 이곳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된다.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금줄입니다. 해서 이 금줄은요, 지금은 별로 이 금줄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을제를 지낼 때는 지금도 해요. 마을제를 지내려고 하는 이런 곳에 금줄을 치고 또 아이 낳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 오늘 뭐 산부인과 나니까. 그리고 신당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 말씀드린 것은 우리 민족들 또는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문화를 아무 의미가 없고 단순히 현대과학과는 거리가 멀고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뿌리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그와 같은 행위를 했고 왜 그렇게 생각했고 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아는 소중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거의 현상들 무심하게 보지 말고 거기에 애착을 갖고 보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국인의 상징세계로 하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